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연이고 올해 41살입니다. 대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초등학교 6학년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이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딸 민서의 졸업식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서둘러 딸의 교복을 다려주고 제 옷도 신경 써서 골랐죠. 혼자 사는 엄마지만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울을 보니 눈가에 주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강당에 들어서니 다른 학부모들이 부부 단위로 앉아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죠. 이혼 후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느끼는 그 외로움. 아무리 익숙해져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은 여전했어요. 졸업장을 받으러 나가는 민서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혼자서도 잘 키웠다는 뿌듯함과 함께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밀려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민서와 함께 밖으로 나오는데 멀리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잠깐 멈칫했어요. 그 사람, 민준혁 씨였어요. 제 전 남편의 형님이셨죠. 20년 만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분도 저를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조카가 이 학교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 사이 우리 둘 다 많이 변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따뜻하고 조금은 슬픈 듯한 그 눈빛. 민서가 제 손을 잡아당기며 가자고 했어요. 헤어지려는데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차라도 한잔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를 친구 집에 보내고 약속 장소로 갔어요. 작은 카페였죠. 준혁 씨가 먼저 와 계셨어요.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지신 것 같았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셨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먼저 동생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이혼한 지 3년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도 작년에 이혼하셨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죠. 이건 뭐였을까요? 안도감? 아니면 기대감?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조심스럽게 나눴어요. 그분은 건축 설계 일을 하고 계셨고 저처럼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계셨어요. 이혼 사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을 보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았어요. 갑자기 준혁 씨가 제가 여전히 예쁘다고 말씀하셨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언제 이런 말을 들어봤나 싶었죠. 전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칭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이도 들고 주름도 늘었다고 하자 오히려 20년 전보다 더 아름다워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20년 전, 그 말에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21살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소개로 민준호를 만났죠. 데이트를 몇 번 했는데 어느 날 그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 형님을 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책을 읽고 계시던 분이 고개를 드셨어요. 준호보다 7살 위라고 했죠. 당시 28이셨을 거예요. 첫눈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준호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조용하고 차분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인사를 나누는 짧은 순간 동안 저는 그분을 보며 얼굴이 빨개졌었죠. 그 후로 준호를 만날 때마다 혹시 형님을 볼 수 있을까 기대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준호와 데이트를 하면서도 자꾸 형님 생각이 났죠. 그런 제가 한심하고 나쁜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형님은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있으면 금방 자리를 뜨셨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저를 싫어하시나 보다 생각했죠. 그래서 마음을 접었어요. 그리고 준호와 결혼했습니다. 준혁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20년 전에 저를 좋아했었다고요. 동생이 저를 데려왔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피했다고 동생 여자친구를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저도 그랬다고 형님이 좋았다고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비밀을 꺼내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준혁 씨는 제 눈빛에서 느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다고 하지만 동생을 배신할 수 없었다고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20년 전 서로를 향한 마음이 같았다는 걸 이제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웠죠.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이미 각자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들이고 전 남편 형제 사이잖아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대화가 떠올랐어요. 잠이 오지 않아 서랍을 뒤적거리다가 오래된 은반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반지. 20년 전 제가 준호와 결혼할 때 준혁 씨가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동생이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그분의 눈빛이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이혼할 때 다른 건 다 버렸는데 이 반지만큼은 버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몰랐죠. 지금 생각해보니 제 마음 한구석에 항상 그분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반지를 손가락에 껴봤어요. 여전히 딱 맞았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꿈을 꿨어요.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준호가 아니라 준혁 씨를 선택하는 꿈이었죠. 꿈속에서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다음날 아침 카페 문을 여는데 어제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손가락에 낀 은반지가 현실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얼른 빼서 서랍에 넣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 손님들을 받으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익숙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자꾸만 어제 대화가 떠올랐어요. 20년 전에 저를 좋아했었다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졌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들었다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준혁 씨였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렀다고 하셨지만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카페가 있는 이 동네는 준혁 씨 사무실이나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일부러 찾아오신 거였죠. 손을 닦으며 카운터로 나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시고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 다행히 카페에 다른 손님이 없었어요. 커피를 내려서 테이블로 가져갔죠. 앉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준혁 씨는 어제 이야기가 너무 갑작스러웠다며 사과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니라고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다고 대답했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준호와 연락을 안 하는지 물으셨어요. 양육비 받을 때만 한 달에 한 번 계좌 확인할 뿐이라고 말했죠. 민서도 아빠를 잘 안 만난다고요. 이혼 이유를 여쭤보시길래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분에게는 솔직하고 싶었죠. 준호가 바람을 피웠다고 결혼 5년 차의 회사 후배랑 제가 임신 중이었을 때라고 말했어요.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배신감이 생생했거든요. 준혁 씨가 미안하다며 괜히 아픈 기억을 꺼내게 했다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죠. 밤마다 혼자 누워서 무엇을 잘못했을까 생각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준혁 씨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지만
그분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힘이 빠졌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 준호가 바보였던 거라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혼 후 3년 동안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혼 사유를 물어보자 준혁 씨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성격 차이라고, 평범한 이유라고 하셨죠. 아내는 준혁 씨가 너무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을 안 한다고 했대요. 맞는 말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20년 전 저를 좋아하면서도 피하기만 했던 그분의 모습이 떠올랐죠.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어디선가 잔잔한 음악 소리가 들렸죠. 정말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준호였어요. 제 전남편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혁 씨와 저는 얼른 손을 놓았지만 이미 늦었죠. 준호는 다 본 거예요. 준호가 형이 전처랑 손잡고 앉아있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카페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준혁 씨가 진정하라며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준호는 손잡고 이야기하냐며 형더러 정신 차리라고, 저는 자기 전처라고, 자기 여자였다고 했어요. 그 말이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내 여자였다니. 마치 제가 물건인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말 조심하라고, 우린 이미 남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똑바로 말했어요. 준호가 남이냐며, 우리 사이에 민서가 있다며, 형이랑 이러고 있냐며 저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그때 준혁 씨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준호더러 제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형은 왜 남의 여자를 탐내냐고, 20년 전에도 그랬다고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에도 그랬다니? 준혁 씨가 무슨 말이냐며 물었지만 준호는 모른 척하지 말라고 했어요. 형이 저를 좋아했던 거 자기도 알았다고, 그래서 더 빨리 결혼했다고, 형한테 빼앗기기 싫어서였다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도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 제 결혼은 뭐였던 걸까요? 사랑이 아니라 그저 형제간의 경쟁이었던 건가요? 저는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둘 다 나가라고요. 제 목소리에 카페 안이 조용해졌죠. 준혁 씨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두 분이 나간 후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3년 동안 힘들게 지켜온 제 평화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친구들이 이상한 말을 했다고, 제가 전남편 형이랑 연애한다고 SNS에 올라왔다고 했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누군가 오늘 카페에서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동네 맘카페에 올린 거예요. 이혼녀가 전남편 형이랑 바람 피운다는 제목과 함께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충격이라는 말, 형제 돌려막기라는 말, 염치 없다는 말, 아이 생각은 하냐는 말들이요. 민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창피하다고, 학교 가기 싫다고요. 딸을 안아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벌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일까요? 그날 밤 준혁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조심했어야 했는데 당분간 연락 안 드리겠다고, 저와 민서가 힘들어질까 봐서라고요. 문자를 보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제 자신도 발견했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전 남편의 형이라니. 세상에 남자가 그분뿐인가요?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손가락은 자꾸 서랍으로 갔어요. 그 안에 있는 은반지를 만지작거리면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카페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기 시작했죠. 오셔도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커피를 받아가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맞은편 약국 아주머니랑 꽃집 언니가 제 카페 쪽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더라고요. 고개를 돌렸지만 그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손님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시간인데 빈 테이블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죠.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맘카페에 그 글은 더 퍼져 있었고 댓글은 200개가 넘었습니다. 읽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저런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애가 불쌍하다는 말, 형제 둘 다 거쳐가는 여자라는 말, 카페 망하겠다는 말들이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민서학교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오후 3시쯤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준혁이랑 만나고 있냐고, 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고, 전 남편 형이라니, 동네방네 소문났다고, 이모들도 다 안다고,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냐고 하셨어요. 엄마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평생 저를 키우면서 이렇게 화내신 적이 없었는데, 우연히 손을 잡았을 뿐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엄마는 사진 다 봤다며 제발 정신 차리라고, 이혼녀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데, 하필 전 남편 형이냐고 당장 연락 끊으라고, 안 그러면 모른다고 하셨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신 건 처음이었죠. 더 슬픈 건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녁 때 민서를 데리러 학원에 갔어요. 다른 엄마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못 들은 척하고 민서를 데리고 나왔어요. 민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학원 그만 다니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왜냐고 했더니 애들이 놀린다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2살짜리 아이가 무슨 잘못인데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집에 와서 밥을 차렸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민서도 거의 먹지 않았죠. 밥을 먹는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이랑 계속 만날 거냐고 물었어요. 대답 안 해도 안다고 경고하는데 형이랑 만나면 양육권 소송 걸 거라고, 민서를 그런 환경에서 키우게 둘 수 없다고, 형제를 갈라놓는 여자 밑에서 자라는 게 아이한테 좋을 것 같냐고, 법원에서도 자기 편 들어줄 거라고 했어요. 무슨 권리로 그러냐고 했더니 아빠로서의 권리라고, 그리고 형이 불쌍해서라고, 형은 좋은 사람인데 저 같은 여자한테 걸려서 인생 망칠까봐 걱정된다고 했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죠. 민서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날 밤 민서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핸드폰을 들었어요. 준혁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메시지가 나간 순간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죠. 바로 답장이 왔어요. 알겠다고, 저를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고, 행복하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포기와 체념이 느껴졌죠.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은반지를 꺼냈습니다. 불빛에 반짝이는 반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요?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건데. 20년 전에도 포기했잖아요.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어나서 쓰레기통으로 갔어요. 반지를 버리려고 손을 들었죠. 하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준혁 씨한테 안녕을 고하며 결국 반지를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작은 쨍그랑 소리가 났죠. 그 소리가 제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텅 빈 가슴만 남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카페를 열고 손님이 없는 테이블을 닫고 혼자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죠. 민서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카페 매출은 평소의 절반도 안 됐고 민서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친정엄마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요. 혼자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요. 어느 날 저녁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갔죠. 커플들, 가족들, 친구들. 다들 누군가와 함께 있었어요. 저만 혼자였어요. 4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준혁 씨를 만나면서 잠깐이나마 외롭지 않았던 거예요. 누군가 저를 이해해주고 저를 소중히 여겨준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 포기해야 한다니. 이게 제 운명인가 봅니다. 평생 혼자 사는 거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갔죠. 민서를 잘 키워야 해. 그것만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 따위는 사치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저는 조금씩 잠들어갔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혼자였어요. 2주가 더 지났어요. 11월 말이었죠. 날씨가 제법 추워졌고 카페 앞 가로수는 모두 잎을 떨어뜨렸어요. 앙상한 나무를 보면서 저와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한산했어요. 하루 손님이 5명도 안 될 때가 많았죠. 임대료랑 재료비를 생각하면 적자였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서와의 관계도 점점 서먹해졌어요.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밥도 거의 안 먹었죠. 물어봐도 괜찮다는 대답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내용이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소리만 들리는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민서 방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아이가 방에서 나와 제 옆에 앉더니 편지 한 장을 내밀었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죠. 아이의 삐뚤빨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편지를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했어요. 지난 2주 동안 정말 못되게 굴었다고, 처음엔 진짜 창피했다고 애들이 놀리고, 선생님도 이상하게 쳐다봤다고, 왜 엄마가 다른 엄마들처럼 조용히 살지 못하냐고 원망했다고요. 근데 어제 일기장을 정리하다가 옛날 일기를 봤다고 했어요. 7살 때 쓴 일기에 오늘 아빠랑 엄마가 또 싸웠다고, 엄마가 울었다고 무서워서, 이불 속에 숨었다고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었다고요. 민서는 기억난다고 했어요. 그때 매일 밤 아빠 목소리 들리면 무서워서 떨었던 거, 엄마가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 들었던 거를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엄마가 웃는 모습을 봤다고, 진짜로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그게 언제였는지 아냐며 물었어요. 준혁 아저씨랑 이야기할 때였대요. 민서도 처음엔 이상했다고 했어요. 전 남편 형이라니 이게 뭐야 싶었다고요. 근데 엄마 표정을 보니까 알겠더래요.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아빠는 한 번도 엄마한테 그런 표정 안 만들어줬다고요.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어린애 아니라고, 엄마가 행복하면 자기도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고. 아니지. 이제 셋이겠다고, 준혁 아저씨까지 엄마 다시 연락해보라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사랑한다고요. 민서가 그렇게 썼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었죠. 12살짜리 아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민서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울지 말라고, 이제 괜찮다고, 엄마가 행복하면 자기도 행복하다고, 진짜라고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민서도 같이 울었고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민서가 물었어요. 혹시 그 반지 어디 갔냐고, 형님이 준 그 은반지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전에 제가 꺼내서 보는 거 봤다고, 정말 예뻤다고 했어요. 버렸다고 하자 민서가 왜 버렸냐고,
언제 버렸냐고 물었어요. 2주 전쯤이라고 했더니 다행이라며 아직 있을 거래요. 민서가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쓰레기통 옆 서랍장을 뒤지더니 뭔가를 꺼내 들었죠. 은반지였어요.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 물으니 그날 밤 제가 버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서 몰래 꺼내서 자기 서랍에 숨겨뒀다고, 엄마가 다시 필요할 것 같아서래요. 민서가 제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줬어요. 20년 전 그 반지가 다시 제 손가락에 있었죠. 이거 다시 끼라고, 그리고 준혁 아저씨한테 연락하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했어요. 12살짜리 아이한테 이런 말을 듣다니. 제가 딸한테 배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말 연락해도 될까? 준혁 씨는 뭐라고 할까?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용기를 냈어요. 핸드폰을 들고 문자를 썼습니다. 저라고 다시 만날 수 있겠냐고요. 전송을 누르고 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잠이 올 리 없었죠. 5분 후 답장이 왔어요. 지금 바로 나갈 수 있다고. 어디서 만날까요? 눈물이 또 났어요. 이분도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거예요. 제 카페로 와달라고 했더니 30분 후에 가겠다고 했어요. 서둘러 옷을 입었어요. 민서 방문을 살짝 열어봤죠.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다녀올게, 우리 딸 덕분이야. 그렇게 속삭이고 나왔어요. 카페로 향하는 길. 추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전혀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카페에 도착해서 불을 켰어요. 30분이 기다려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카페 문이 열렸어요. 준혁 씨였죠. 숨을 헐떡이는 걸 보니 뛰어오신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눈빛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시 시작해도 되겠냐고 제가 먼저 물었어요. 준혁 씨도 정말 괜찮은 거냐고 물으셨고요. 네, 이번엔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20년 전처럼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준혁 씨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죠. 손가락에 낀 은반지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다시 끼고 계시다고요? 네, 우리 딸이 지켜줬다고 말했어요. 민서한테 나중에 꼭 고맙다고 전해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2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숨기지 않고 다 말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방문을 열었을 때 민서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잘 됐냐고 물었고 우리 딸 덕분이라고 대답했어요. 민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밝은 미소였죠. 엄마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래, 이제 행복해도 된다고요. 딸을 안으며 생각했어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요. 준혁 씨와 다시 만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번엔 조심했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만났고 민서와 함께 있을 때만 밖으로 나갔어요. 카페 매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소문도 시간이 지나니 잦아들었죠.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다니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서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로 했고 저는 카페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죠. 주말이라 문을 일찍 닫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손님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다가 움찔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어요. 3년 만에 듣는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예전보다 많이 늙으신 것 같았죠. 머리도 하얗게 새셨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어요. 앉으라고 하며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물만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준혁이랑 다시 만나고 있다며 물으셨어요. 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았죠.
준호한테 들었다고 형이랑 전처가 손잡고 앉아 있더래요. 죄송하다고 했더니 뭐가 미안하냐고 물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그 눈빛에 화가 아니라 슬픔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께서 화나실 줄 알았다고 했더니 화를 낼 자격이 있어야 화를 낸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20년 전 일이라고 하셨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준호랑 사귄다고 집에 데려왔을 때 기억나냐고 물으셨어요. 네, 기억난다고 했죠. 그때 준혁이가 시어머니한테 말했대요. 엄마 수연 씨가 좋다고 동생한테 양보하고 싶지 않다고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준혁이가 저한테 먼저 반했다고, 근데 동생이 먼저 데려온 거라고, 준혁이는 매일 밤 고민했다고, 동생한테 말할까 아니면 참을까 하고요.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자기가 큰아들한테 포기하라고 했다고요. 제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준혁이는 대학도 중퇴한 상태였다고, 백수였다고, 하루 종일 집에서 그림만 그리고 있었다고, 미래가 불투명했다고요. 근데 준호는 달랐다고 하셨어요. 좋은 대학 나왔고, 대기업 입사 예정이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요. 시어머니는 엄마니까 제 행복을 생각한 거래요. 준혁이한테 시집가면 고생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말했대요. 내가 정말 수연이를 사랑한다면 포기해라. 동생한테 보내줘라. 동생이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어.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고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 준혁 씨가 왜 저를 피했는지, 왜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준혁이는 시어머니 말을 들었대요. 착한 아이니까 엄마 말이면 무조건 따르는 애니까 그렇게 저를 포기했다고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가 뭘 한 거냐고. 준호는 저한테 바람 피웠고 우리는 이혼했고 준혁이는 20년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했다고. 자기가 우리 인생을 다 망쳤다고요.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욕심을 부린 거래요. 둘째 며느리를 잘 보고 싶어서 큰아들 행복은 생각 안 하고요. 이제 와서 변명이지만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틀렸다고, 완전히 틀렸다고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20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그럼 준혁 씨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 물었어요. 그럼 큰아들이 제일 잘 안다고, 그래서 더 괴로워했다고, 엄마 말 들어서 포기했는데 결국 동생도 저도 불행해진 거라고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졌죠. 저는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생각해서 그러신 거라고, 틀린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그때는 최선이셨을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제라도 행복하라고. 준혁이랑 20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좋다고요. 시어머니가 허락한다고. 아니, 허락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제발 큰아들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 애는 평생 참고 살았다고요. 그날 저녁 준혁 씨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어머니 만났다고, 다 들었다고, 20년 전 이야기를요.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 씨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요. 아니라고, 형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동생한테 양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대요. 그게 형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근데 틀렸대요. 완전히 틀렸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싸워야 했는데 20년 전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형님도 저도 20년 전처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정말이냐고 물으시길래 네, 약속한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손가락의 은반지를 바라봤어요. 20년 전 이 반지를 줄 때 준혁 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자가 동생한테 시집가는 걸 보내주면서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계속 생각났죠. 만약 그때 준혁 씨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준혁 씨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지만 이제 와서 만약을 생각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었죠. 20년을 돌아왔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혁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시간 되냐고 할 말이 있다고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겁고 결연한 느낌이었죠. 오후에 공원에서 만났어요. 벤치에 앉은 준혁 씨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제 어머니한테서 연락 받았냐고 물으셨죠. 네, 라고 대답했어요. 준혁 씨도 어젯밤에 어머니랑 통화했대요. 20년 전 이야기 다 하셨다고요. 그러더니 사실은 알고 있었대요. 어머니가 포기하라고 한 거, 그리고 그 이유도요. 자기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했으니까 동생이 더 나으니까요. 준혁 씨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때 28이었다고, 대학도 중퇴하고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다고, 미래가 없었다고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다고,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을 거래요. 그래서 포기했다고, 동생한테 양보했다고, 근데 비겁했다고, 진짜 사랑했으면 싸워야 했는데요. 손을 꽉 쥐고 계셨어요. 20년간 품었던 후회가 느껴졌죠. 그 후로 건축 공부를 다시 시작했대요. 저를 잊기 위해서요. 미친 듯이 일했고 결혼도 했대요. 나름대로 잘 살려고 노력했다고요. 근데 행복하지 않았대요. 17년 결혼 생활 내내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요. 그만하라고 말하려 했지만 준혁 씨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내도 알았을 거래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이혼했다고, 자기가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니까요.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팠을지 느껴졌거든요. 준혁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다르다고, 20년 전처럼 비겁하게 굴지 않을 거래요. 준호한테 말할 거래요. 제대로요.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 조심하면 된다고 했지만 준혁 씨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숨어서 만날 수는 없다고, 당당하고 싶다고, 저한테도 자기 자신한테도요. 그날 저녁 준혁 씨는 준호를 만났대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형제는 준호의 집 근처 술집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준혁 씨가 저랑 만나고 있다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대요. 준호가 미쳤냐고 했대요. 준혁 씨는 아니라고, 정신 차렸다고, 20년 만에요. 준호가 저는 자기 전처라고, 자기 여자였다고 했대요. 준혁 씨가 대답하셨어요. 내 여자냐고, 바람 피워서 이혼한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냐고요. 준호의 얼굴이 빨개졌대요. 그건 자기 실수였다고, 근데 형이 전처를 탐내는 건 말이 되냐고요. 준혁 씨가 말씀하셨어요. 탐내는 게 아니라고, 사랑하는 거라고, 20년 전부터요. 준호가 물었대요. 뭐냐고요? 준혁 씨가 대답하셨어요. 준호가 저를 데려오기 전부터 자기는 저를 좋아했다고, 근데 준호가 먼저 만났고 어머니가 포기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참았다고요. 준호가 비웃었대요. 그래서 뭐냐고, 20년 지나서 이제 와서 왜냐고, 그때 용기 없어서 가만히 있었으면서요. 준혁 씨가 인정하셨대요. 맞다고, 자기가 비겁했다고, 그래서 둘 다 불행하게 만들었다고요. 준호가 물었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준혁 씨가 말씀하셨대요. 준호도 안다고,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그냥 형한테 이기고 싶었던 거라고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대요. 형이 뭘 안다고 그러냐고, 자기는 저를 사랑했다고요. 준혁 씨가 물으셨대요. 진짜냐고, 그래서 바람핀 거냐고, 아내가 임신 중일 때요.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대요. 준혁 씨가 말씀하셨어요. 인정하라고, 준호는 저를 소유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형이 원하는 걸 빼앗는 게 재미있었던 거라고요.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대요. 준호가 물었어요. 형이 그렇게 생각했냐고요.
준혁 씨가 대답하셨어요. 20년 동안 매일이요. 준호가 주먹을 쥐었대요. 그럼 뭐 어쩌라고 이제 와서 저를 데려가겠다는 거냐고 형제 사이예요. 준혁 씨가 대답하셨어요. 형제면 뭐 어떠냐고 준호도 이미 놓은 사람이라고 이혼했다고요. 준호가 소리쳤대요. 그래도 안 된다고 형이 그렇게 저를 좋아했으면 20년 전에 왜 가만히 있었냐고 어머니한테 한마디만 했어도 자기한테 한마디만 했어도 달라졌을 텐데 이제 와서 자기 인생까지 망치려 하냐고요. 준혁 씨가 말씀하셨대요. 내 인생이냐고 이미 내가 스스로 망쳤다고요. 준호가 술병을 집어던졌대요.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다고 해요. 준호가 나가라고 다신 보지 말자고 형제 끝이라고 했대요. 준혁 씨가 준호를 불렀지만 준호는 진짜 끝이라고 저랑 결혼하든 뭘 하든 모르겠다고 근데 자기 앞에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준호가 나가버렸대요. 준혁 씨는 혼자 남아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그날 밤 늦게 준혁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준호를 만났냐고 물었고 네 라고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됐냐고 하자 형제 인연 끊었다고 하셨어요. 동생이 다신 보지 말래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이라고 불렀어요. 괜찮다고 예상했던 일이래요. 괜찮을 리가 없다고 형제인데 라고 말했지만 준혁 씨는 괜찮다고 정말로 20년 동안 거짓으로 살았다고 이제는 진실하게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후회 안 한다고 저를 다시 만난 거, 동생한테 말한 거 하나도 후회 안 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형님 미안하다고 쟤 때문이라고요. 준혁 씨가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자기 선택이라고 그리고 옳은 선택이래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울었어요. 준혁 씨가 형제를 잃었어요. 저 때문에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준호가 어젯밤 집에 와서 난리를 쳤다고 형이랑 절교한다고 다신 안 보겠다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제가 준혁 씨랑 만나서 그렇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허락했다고 괜찮다고 했다고요. 근데 준호 씨가 라고 말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말씀을 이으셨어요. 듣거라고 큰아들 편을 들 거래요. 20년 전에 희생시켰으니까 이번엔 큰아들이 행복할 차례래요. 준호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래요. 지금은 자존심 상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하지만 형제인데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형제면 뭐 어떠냐고 피나는 사이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자기가 20년 전에 깨달았어야 했는데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이게 맞는 걸까요? 가족을 갈라놓으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사랑인 걸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포기하면 영원히 후회할 거라는 걸요. 20년 전처럼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가장 힘든 시간이었죠. 준혁 씨는 형제와의 인연을 끊었어요. 준호는 시어머니한테도 연락을 끊었고요. 가족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저 때문이었죠.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누군가의 가족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지킬 사랑인가? 카페에서도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또 소문이 퍼진 거죠. 형제를 갈라놓았다는 말들이요. 어느 날 저녁 준혁 씨가 카페로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이야기 좀 하자고 하셨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12월 추위가 뼈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죠. 준혁 씨가 물으셨어요. 힘들냐고요? 네, 라고 대답했어요. 자기 때문에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다고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저도 힘들고 민서도 힘들고 자기 가족도 무너졌다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지금 포기하시려는 거냐고 물었어요. 포기가 아니라 시간을 갖자는 거래요. 조금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제가 먼저 준혁 씨 손을 잡았어요. 20년 전에도 그렇게 포기하셨다고 또 그러시려는 거냐고요. 준혁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싫다고 이번에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라고 말씀하시려 할 때 제가 말했어요. 형님이 힘들면 제가 같이 버틴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준호 씨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요. 준혁 씨가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흔들림이 보였죠. 정말 괜찮냐고 물으시길래 네, 이번엔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제 카페 2층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서는 친구 집에 있었죠. 준혁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 반지 이야기 해드리겠다고 제 손가락에 낀 은반지를 가리키시며요. 20년 전 제가 준호랑 결혼할 때 기억나냐고 물으셨어요. 네, 라고 대답했어요. 결혼 일주일 전이었대요. 어머니가 준혁 씨한테 반지를 하나 주셨대요. 내가 수연이한테 줘라, 형으로서의 마음을 담아서요. 그때 정말 괴로웠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동생한테 시집 가는 걸 축복해야 하니까요. 준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반지를 사러 갔다고 여러 개를 봤지만 다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러다가 이 은반지를 봤다고요. 심플하지만 따뜻한 빛이 나는 반지, 저 같았대요. 반지를 사면서 생각했대요. 이게 자기가 줄 수 있는 전부구나. 자기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구나 라고요. 결혼식 날 저한테 건네면서 동생이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말했다고요. 근데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다른 거였대요. 준혁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 반지에 자기 마음을 담았다고 평생 간직해달라고 자기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이 반지가 기억해 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대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20년 전 그 반지를 받았을 때 느꼈던 묘한 감정이 이제야 이해됐죠. 저도 알았다고 말했어요. 그 반지를 받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요. 그래서 버리지 못했다고 이혼하고 다 버렸는데 이 반지만은 간직했다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준혁 씨가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셨던 거래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요. 20년 전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이제야 전해지는 순간이었죠.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죠. 준호였어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준호는 우리를 보며 멈춰 섰고요. 준혁 씨가 준호를 불렀어요. 내가 왜 여기라고요? 창문에서 불빛이 보이길래 라고 준호가 대답했어요. 준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화가 나 있을 줄 알았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보였죠. 준호가 말했어요. 형, 그리고 저한테요. 한 일주일 생각해봤대요. 진짜 많이요. 준호가 의자에 앉았어요. 사실 자기도 알았대요. 처음부터 형이 저를 좋아한다는 거요. 그래서 더 빨리 결혼했대요. 형한테 빼앗기기 싫어서 형보다 자기가 먼저 만났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틀렸대요. 저는 물건이 아니라고 누구 거 이런 게 아니었는데요. 준호가 저를 봤어요. 미안하대요. 진짜 사랑한 적 없었대요.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대요. 그냥 형이 갖고 싶어 했던 걸 자기가 가졌다는 우월감, 그런 거였던 것 같대요. 바람핀 것도 그래서였대요. 저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준호가 형을 봤어요. 자기가 정말 나쁜 동생이었다고요. 준혁 씨가 아니라고 했지만 준호는 말했어요. 맞다고, 나쁜 동생이었다고, 형 좋아하는 여자 빼앗아서 행복하게도 못해주고 배신까지 하고요. 20년간 형은 참았겠다고 자기 때문에요. 준혁 씨가 동생을 안았어요. 두 형제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죠. 준혁 씨가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미안하다고 20년 전에 싸웠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준호도 저도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요.
준호가 말했어요. 형 잘못 아니래요. 자기가 이기적이었던 거라고요. 한참 후 준호가 저를 봤어요. 형 잘 부탁한대요.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래요. 자기보다 100배는 나은 사람이래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민서 낳아줘서 좋은 엄마 되어줘서요. 준호가 일어났어요. 가겠다고 형 저한테 행복하라고요. 계단을 내려가는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정말 끝난 거구나 싶었어요. 준혁 씨도 울고 있었어요. 동생이 용서해줬다고요. 네, 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할 수 있겠다고 우리요.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울었어요. 20년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풀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진 거예요. 6개월이 흘렀어요. 계절은 다시 여름으로 돌아왔죠. 카페 앞 가로수는 푸른 잎으로 가득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따뜻했어요. 카페는 다시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소문도 잦아들었고 오히려 제 이야기를 응원해주는 분들이 생겼죠. 진짜 사랑 찾으셨다는 말, 늦게라도 행복하셔서 다행이라는 말들을요. 준혁 씨는 이제 거의 매일 카페에 왔어요. 오전에 잠깐 들러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시는 게 일상이 됐죠. 손님들도 익숙해졌고 오히려 오늘 형님 안 오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민서는 중학생이 됐어요. 요즘은 친구들한테 자랑한대요. 우리 새아빠 정말 좋다고요. 준혁 씨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새아빠라고.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서두르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미 충분히 오래 기다렸으니 조금 더 천천히 가기로요.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혁 씨와 민서 그리고 저 셋이서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민서가 말했어요. 전 남편한테서 연락 왔다고 다음 주에 만나자고 밥 사준대요. 준호는 요즘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대요. 회사 동료인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다고 했죠. 다행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자주 연락하세요. 준혁 씨한테는 매일 전화하시고 저한테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연락 주세요.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시면서요.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행복하냐고 물으시길래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후회는 안 하냐고 이렇게까지 힘든 길을 온 거요. 제 손가락에는 여전히 그 은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전혀 안 한다고 했어요. 형님은요? 라고 물었더니 자기도 단 하루도 후회한 적 없다고 하셨어요. 민서가 우리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준혁 아빠 언제 결혼하냐고요? 왜 빨리 하고 싶냐고 했더니 당연하다고 친구들한테 빨리 자랑하고 싶다고요. 셋이서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행복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죠. 준혁 씨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구름이 하트 모양으로 보였어요. 20년 전에도 이런 하늘 봤었대요. 제가 준혁 씨네 집에 처음 왔을 때요. 그때 생각했대요. 내 사랑은 하늘도 아는구나. 근데 말하지 못했다고요. 지금은요? 라고 물었더니 지금은 모두가 안다고 하늘도 땅도 사람들도 자기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민서를 재우고 준혁 씨와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20년을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우리요. 그러게요. 정말 긴 시간이었다고 하셨어요. 후회되냐고 20년을 그렇게 보낸 게요. 준혁 씨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래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것 같대요. 20년 전에 만났으면 어땠을까? 자기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대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지금의 자기는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대요. 확신한대요. 저도요 라고 말했어요. 20년 전에 저는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준호랑 결혼하고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그 시간 동안 많이 배웠어요. 사랑이 뭔지, 행복이 뭔지요.
그래서 지금 만난 거라고 하셨어요. 때가 된 거래요.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환한 보름달이었죠. 준혁 씨가 물으셨어요. 내년 봄에 결혼하면 어떻겠냐고요? 갑자기요? 라고 되물었더니 민서가 자꾸 물어보고 자기도 매일 저를 보고 싶대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부담스러우면 이라고 말씀하시려 할 때 좋다고 대답했어요. 내년 봄에 하자고요. 정말이냐고 물으시길래 네, 20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어요. 준혁 씨가 저를 꼭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이제는 형님이 아니라 준혁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준혁 씨요? 라고 했더니 네, 수연 씨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도 안 꿨죠. 현실이 이미 꿈 같았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카페를 열면서 손가락에 은반지를 봤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반지를 보며 생각했죠. 2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온 첫 손님은 준혁 씨였어요. 매일 아침처럼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하시는 준혁 씨한테 준비해드리겠다고 여보라고 작게 속삭였어요. 준혁 씨가 환하게 웃으셨죠. 오늘따라 커피가 더 달 것 같다고요. 왜냐고 했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내려줘서래요. 단골 손님 몇 분이 웃으셨어요. 이제는 익숙한 우리의 일상이었죠. 커피를 내리면서 생각했어요. 행복은 때론 멀리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찾을 수 있다는 것도요. 20년을 돌아왔지만 저는 지금 여기에 서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